오징어 게임은 황동혁 감독이 제작한 2021년 개봉한 획기적인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드라마 시리즈입니다. 이 시리즈는 배틀로얄 장르, 심리 스릴러, 서스펜스, 사회적 논평을 훌륭하게 혼합하여 전 세계적인 신드롬이 되었는데요. 이 스토리는 재정적으로 절박한 456명의 참가자가 치명적인 위험이 걸린 신비한 생존 게임에 참여하기로 동의하고 전통적인 어린 시절 게임에서 막대한 상금을 걸고 경쟁하는 내용입니다. 게임이 진행됨에 따라 인간의 탐욕, 절망, 도덕성의 어두운 현실이 전면 등장합니다. 이 시리즈는 자본주의, 불평등, 인간의 절망을 비판하며 게임과 세트 디자인의 강력한 상징주의가 엮여 있습니다. 유치한 게임, 음악화의 부조화, 정보의 비대칭, 그리고 잔혹한 폭력의 대조는 사람들이 깨진 시스템에서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리는 것을 강조합니다. 한국의 MZ세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법한 한국의 전통 게임을 소재로 흥미진진한 스토리를 전개하며 치명적 결과를 초래하는 무고한 어린 시절 게임의 사용은 자본주의가 삶의 단순하고 순수한 요소조차 어떻게 타락시키는지 강조합니다. 그것은 순수함의 상실과 경제 시스템의 기본적인 인간 상호작용을 폭력적인 경쟁으로 왜곡하는 방식을 드러냅니다. 일반인은 체계적 압박하에 끔찍한 행동을 저지를 수 있는데 이는 악이 제도적 환경에서 정상화될 수 있다는 한나 아렌트의 이론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가면을 쓰고 있는 병정과 VIP는 악의 평범성을 나타냅니다. 이들은 권력 남용, 정보의 비대칭, 그리고 불공평함을 이야기하며 폭력을 정상화하는 시스템 하에서 해를 끼치는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폭력과 이기심이 인간 본성의 본질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사회적 구조에 의해 조건지어지는지에 대한 탐구를 하며 아렌트는 비인간화에 저항하려면 도덕적 인식과 개인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징어 게임에서 제로섬 게임이라는 개념은 줄거리를 주도하는 중심 주제이며 경쟁, 생존, 사회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쇼의 해설의 근간이 됩니다. 제로섬 게임은 한 참가자의 이득이 다른 참가자의 손실과 직접적으로 동일하고 자원의 총 가치가 고정된 상황을 말합니다. 분화 이익은 창출되지 않고 재분배만 이루어집니다. 시리즈 내 각 게임은 다른 플레이어가 지는 경우에만 플레이어가 이길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은 탈락, 곧 죽음으로 이어집니다. 이로 인해 경쟁은 문자 그대로 제로섬 게임이 되며 생존은 다른 사람의 직접적인 희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같은 게임에서 시간 내에 움직임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은 탈락하여 경쟁자 수가 직접적으로 줄고 생존자의 상금이 늘어납니다. 참가자가 탈락함에 따라 총 상금풀이 늘어나고 사망할 때마다 남은 플레이어의 금전적 보상이 증가합니다. 이 재정적 구조는 개인의 이익이 다른 사람의 손실에 따라 달라지므로 제로섬 역학을 강조합니다. 더 많은 경쟁자가 탈락할수록 상금이 높아지며 성공은 다른 사람의 실패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는 생각을 강화합니다. 구슬치기 게임에서 플레이어는 쌍으로 경쟁해야 하며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모든 구슬을 가져가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즉, 한 플레이어의 생존은 파트너의 죽음과 직결되어 신뢰와 배신, 그리고 옆 사람을 짓밟는 극단적인 제로섬 시나리오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2011년 영화 셜록 홈즈 그림자 게임에서 모리아티 교수가 전쟁을 일으켜 자신의 공장에서 생산한 막대한 무기를 팔아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거대한 음모에 맞선 시나리오와도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자 그대로의 게임을 넘어 오징어 게임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제로섬 경쟁을 운유적으로 표현합니다. 빛에 시달리는 개인들이 치명적인 경쟁에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을 묘사한 이 쇼는 현실 세계의 시스템이 종종 사람들을 제한된 자원을 놓고 서로 맞붙게 하고 부와 기회가 불평등하게 분배되는 방식을 강조합니다. 오징어 게임의 참가자는 생사의 상황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적나라하게 묘사되는데요. 주인공은 살아남기 위해 매순간 전략을 세워야 하며 참가들이 오징어 게임을 하는 모습은 우리 삶의 축소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은 결정론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때까지의 참가자들의 행동과 게임 내외부에서 선택의 환상, 세계적 불평등이 참가자들을 제로섬 게임의 불가피한 무한 경쟁으로 밀어붙였는지 아니면 그들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합니다. 결국 게임을 끝내기로 한 기운의 선택은 상황에 대한 자율성을 주장하면서 자유의지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게임은 모든 참가자가 동일한 기회로 시작하는 거짓 평등감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남성의 월등한 신체적 힘과 동맹과 같은 기존의 사회적 조건은 불평등한 이점을 만들어내며 자본주의가 구조적 불평등을 개인적 실패로 위장하는 방식을 반영합니다.
게임은 처음에는 공정해 보이며 모든 참가자에게 상금을 딸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게임 자체의 구조는 사회에 내재된 불평등을 드러냅니다. 게임에 참여하는 플레이어는 노동 계층에 속하며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은 진정한 실력의 척도가 아니라 부유하고 강력한 자, 예를 들어 게임의 주체자가 궁극적으로 결과를 통제하는 절박한 투쟁입니다. 이는 경제와 교육과 같은 사회 시스템이 부유층을 위해 조작되는 방식을 반영합니다. 사업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교육받은 사람인 상어와 같은 캐릭터는 사회적 자본과 특권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유리합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을 배신한 것은 사람들이 생존과 발전을 위해 개인적 유대감을 희생하는 자본주의의 잔혹한 본질을 보여줍니다. 이는 개인의 노력을 통해 성공을 거둘 수 있다는 믿음인 실력주의의 환상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개인은 종종 기회를 형성하는 특권 또는 불리한 시스템에서 태어납니다. 참가자는 단순한 숫자로 축소되고 그들의 삶은 오락을 위한 일회용 상품으로 취급됩니다. 이 비판은 자본주의가 사회가 때때로 인간의 정읍성과 복지보다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식과 일치합니다. 이 게임은 가장 취약한 계층을 노리고 재정적 어려움을 부유한 엘리트를 위한 오락으로 바꿉니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 소외된 집단이 노동, 이익, 심지어 미디어의 광경을 위해 착취당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두 작품 모두 갇힌 공간, 예를 들어 기생충의 벙커와 오징어 게임의 경기장을 사용하여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지만 부의 창출에 필수적인 존재임을 상징합니다. 소외된 집단 간의 연대가 표현되지만 엘리트에 의해 조작될 수 있습니다. 기생충은 더 가정적인 환경에서 계급 불평등을 다루지만 빈곤의 숨겨진 현실을 보여줌으로써 오징어 게임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합니다. 반지하에 사는 김가족은 가난한 노동자를 상징하는 반면 박가족은 엘리트를 상징합니다. 두 가족의 운명은 경제적 계층에 따라 형성되며 박가족은 자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투쟁을 알지 못합니다. 기생충은 오징어 게임처럼 기회균등이라는 개념을 비판하며 시스템이 부유층을 위해 조작되고 가난한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 존엄성을 타협해야 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오징어 게임과 기생충과 같은 영화는 경제적 불평등이 단순히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 시스템 자체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생존의 기회를 위해 경쟁하고 희생해야 하는 반면 부유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들의 비용으로 이익을 얻습니다. 이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사회적 이동성의 경직성을 보여주는데 여기서는 상당한 외부적 도움이나 체계적 변화 없이는 빈곤에서 벗어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게임 내의 공정성의 환상은 자본주의가 구조적으로 불평등하면서도 동등한 기회를 약속하는 방식을 반영합니다. 게임은 공정성을 주장하지만 체계적 장벽, 예를 들어 상호의 교육 대비 기운의 교육 부족은 기회의 불균형을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이익과 오락을 위한 도구가 되어 그 과정에서 인간성을 잃습니다. 참가자는 숫자로 축소되는데 이는 자본주의가 종종 노동자를 대체 가능한 단위로 취급하는 방식을 반영합니다. VIP가 고통에 즐거워하는 것은 초부유층이 결과 없이 체계적 억압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방식을 반영합니다. 부채와 경제적 어려움이 무기화되어 자본주의가 경제적 취약성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보여줍니다. 저도 지금까지 배움의 끈을 놓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제가 느낀 한국의 교육의 문제점은 공교육의 재구실을 하지 못하고 심한 체벌과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을 봤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특히 사교육은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 근시안적인 사고를 싣는 데 급급해서 궁극적인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아닌 상대적으로 옆 사람을 치고 나갈 수 있는 방법만을 주입해 마치 오징어 게임 마냥 무한 경쟁을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핀란드의 교육은 우리나라의 교육과는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가정 형편, 부모님의 경제력 출발선이 다른 이상 공정한 경쟁은 없습니다. 경쟁의 상대는 친구가 아니라 어제의 나, 누군가를 밟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실용적인 교육 방법으로서의 경쟁, 그러나 학교에 입학한 모든 아이들이 같은 출발의 선에 서지 못합니다. 그러니 공정한 경쟁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더 많은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학생들 간의 경쟁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한국의 교육. 그러나 핀란드에서는 1985년 우열반 폐지 후 교실에서의 경쟁은 더 이상 없고 협동이 살 길이라고 교육합니다. 교실에서의 협동을 위해 성적표에서 등수는 사라지고 오늘은 못하지만 내일은 잘 수도 있고 수학은 못하지만 언어는 잘 수도 있는 건데
몇 번의 시험으로 우열을 매기는 것이 학생 개인에게나 사회 전체에게나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경쟁이 아닌 협동, 그것이 생존을 위해 더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학교에서 경쟁만을 배우고 협동을 배우지 못한 아이들이 사회의 미래를 책임진다면 과연 그 사회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가정환경, 부모의 능력에 따라 달라지는 출발점, 학교에서의 경쟁을 금지하는 국가, 성적표는 있지만 등수 대신 각자의 수준에 맞게 설정한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가 표시되는 성적표. 경쟁 대상은 친구가 아니라 내 자신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낮은 학생 간 학업 성취도 편차, 그리고 OECD 주간 국제학업 성취도 평가 피사 연속 1위. 핀란드는 잘하는 학생보다 못하는 학생에게 더 관심이 많습니다. 경쟁은 경쟁을 낳아 결국 유치원생까지 경쟁의 소용돌이 휘말려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설득시켰습니다. 학교는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한 교양을 쌓는 과정입니다. 오징어 게임은 자본주의의 착취적 순환을 비판하지만 철학적 해결책과 체계적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가능성을 미묘하게 암시합니다. 이 시리즈는 자본주의가 어떻게 개인주의와 개인의 생존을 위한 배신을 조장하는지 강조합니다. 특히 새벽과 알리 그리고 종배발 같은 캐릭터에 대한 기운의 공감은 연대와 협력이 시스템에 도전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현실 세계의 평행선으로 노동조합과 상호지원 네트워크는 착취에 대항하는 집단 행동의 예입니다. 함께 일하는 스키류 게임의 캐릭터인 기훈, 준호, 정배, 새벽, 알리 등은 집단 행동이 체계적 불평등에 맞서 싸우는 방법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게임의 구조는 그들을 끊임없이 경쟁하게 하며 연대를 저해하는 자본주의적 분열을 강조합니다. 이 비판은 노동자 연대를 위한 현실 세계의 노력과 권력과 특권의 시스템에 맞서 착취당하는 사람들을 단결시키려는 계급의식 운동과 유사합니다. 오징어 게임은 교육과 체력과 같은 구조적 이점이 일부 플레이어에게 불공평한 우위를 제공하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이 거짓이라는 것을 폭로합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경쟁을 도덕적 시험으로 미화하는 대신 이러한 불균형을 해결할 것입니다. 불평등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은 점진적 세금과 부의 재분배를 통해 부유층의 사회 프로그램을 자금 지원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 공정한 몫을 지불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시조는 가난한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동안 자원을 공유하기를 거부하는 부유한 엘리트의 윤리적 실패를 암시합니다. 경제적 재분배는 이러한 착취의 습관을 끊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스퀴드 게임의 경제적 불평등과 계급투쟁이라는 주제는 시청자에게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의 잔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합니다. 노동계급이 어떻게 착취당하고 처분되고 부채, 타협, 고통의 악순환에 갇혔는지 보여줍니다. 이 시조는 실력주의의 환상을 비판하고 이익을 위해 개인을 비인간화하는 시스템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살아남을 수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장점은 치명적인 결과와 함께 어린이용 게임을 혼합하여 생존 장르에 대한 신선하고 혁신적인 견해를 제공합니다. 이 드라마는 부의 불평등, 자본주의, 인간의 절망을 효과적으로 비판하여 생각을 자극하고 관련성을 높입니다. 파스텔 계단과 대형 놀이터와 같은 다채로우면서 불안한 세트는 시각적으로 기억에 남는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이 시리즈는 개인의 갈등과 도덕적 딜레마를 탐구하여 생존 플롯을 넘어 깊이를 더합니다. 전세계적인 문화현상이 되어 시청률 기록을 경신하고 사회 문제에 대한 대화를 촉발했습니다. 그리고 단점으로 강렬한 유혈과 잔혹함은 일부 시청자에게는 너무 불안할 수 있습니다. 일부 조연 캐릭터는 주연진에 비해 미숙하다고 느껴집니다. 일부 줄거리 전개, 특히 끝부분에서는 다소 예측 가능하거나 진부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쇼는 일부 줄거리 요점을 해결하지 않은 채로 두어 시청자가 완전한 마무리를 찾는데 좌절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시청자는 엔딩이 전개에 비해 분열적이거나 만족스럽지 않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1에서 욕망 이론이라는 책이 나오는데 분명 탐욕이 이 오징어 게임에서 큰 역할을 하지만 무언가 더 큰 원인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이클 샌델의 책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시대, 우리는 거의 무엇이든 사고 팔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지난 30여 년을 거치면서 시장 가치가 유례없이 현대인의 삶을 지배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상황을 깊이 생각하고 선택한 것은 아니다. 그러한 상황은 거의 저절로 생겨난 것 같다. 따라서 이제 우리는 과연 이렇게 살고 싶은지 자문해 봐야 할 때이다. 우리가 모든 것을 사고팔 수 있는 사회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걱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바로 불평등과 부패다. 우선 불평등에 관해 생각해 보자. 무엇이든 사고파는 세상에서는 돈이 모든 차별의 근원이 된다. 두 번째 이유는 불평등과 공정성이 아니라 시장 부패의 성향에 관한 것이다. 삶 속에 나타나는 좋은 것에 가격을 매기는 행위는 그것을 오염시킬 수 있다. 대기에 탄소를 배출할 권리, 거대한 기부를 한 자녀의 명문대 입학 허가, 제약회사의 약물 안전성 실험 대상이 되기, 민간 군사 기업에 고용되어 소말리아나 아프가니스탄 전투에 참가하기, 아프거나 나이 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보험증권을 사서 피보험자가 살아있는 동안 보험료를 구입하고 그들이 사망하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것, 얼굴도 모르는 사람의 생명을 상대로 벌이는 이런 형태의 돈벌이가 300억 달러짜리 산업이 되어가고 있다. 피보험자가 일찍 사망할수록 계란을 한 방울이 담지 않을수록 투자 수익의 확률은 올라간다. 영리를 추구하는 학교와 병원과 교도소가 늘어나고 전쟁을 민간 군사기업에 위탁하는 현상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생각해보라. 인공수정용 맞춤 난자와 정자의 마케팅, 개발도상국의 대리모를 통한 임신 외주, 기업과 국가가 주도하는 공예 배출권 거래, 선거권 거래 효용이나 마찬가지인 선거자금법 등을 생각해보라. 누군가 섹스를 하거나 간을 이식받는 대가로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여기에 동의한 성인이 기꺼이 팔고자 한다면 경제학자가 던질 수 있는 유일한 질문은 얼마죠? 일 뿐이다. 시장은 고개를 가로젓지 않을 것이다. 시장은 훌륭한 선택과 저급한 선택을 구별하지 않는다. 거래하는 쌍방은 교환 대상에 어떠한 가치를 둘지 스스로 판단할 뿐이다. 어떤 놀이공원은 VIP 고객이 새치기 할 때 길을 터주기 위해 에스코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놀이공원이 이렇게 신중하게 행동한 이유는 놀이공원에서조차 돈으로 새치기 권리를 사는 행위는 공정함이란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라는 불편한 진실을 거스르기 때문이다. 진료 예약권 암거래의 문제는 소수를 위한 전담 진료가 결국 경제적 여유가 없는 다른 환자들을 일반 의사의 붐비는 진료실로 밀어넣고 있다는 점이다. 새치기 거래의 매매가 이러한 경향을 나타내는 가장 지독한 사례는 아니다. 부패라고 하면 흔히들 부정이득을 연상한다. 하지만 부패는 뇌물이나 불법 거래 그 이상의 것을 의미한다. 의회가 치달고 있는 로비 활동, 정치가의 불법적인 영향력 행사, 자기 거래 또한 부패의 사례라는 것이다. 요세미티 야영장과 같은 국립공원은 자연의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이 깃든 장소이고 그 진가를 감상하고 심지어는 경외심까지 품어야 하는 대상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장소에 입장하는 거리를 경매에 붙이는 안표상들의 행위는 일종의 신성모독이다. 교황 집전 미사의 입장권 판매와 같이 종교의식이나 자연의 경이로움을 사고팔 수 있는 재화로 다루는 것은 그것을 향해 경의를 표현하는 태도가 아니다. 신성한 재화를 이윤 추구의 수단으로 바꾸는 행위는 그 가치를 잘못된 방식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시장은 어떻게 도덕을 밀어내는가? 다른 사람이 옷이나 음반 등을 사주면 우리가 직접 고를 때만큼 잘 골랐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의도가 아무리 좋더라도 상대방이 사준 물건이 우리의 취향을 빗나가지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상대방이 지출한 금액이 애당초 우리에게 줄 수 있었을 만족의 양에 비교해 본다면 그들의 선택은 가치를 훼손시킨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선물을 좋아하지 않는다. 시장 논리의 관점에서 보면 선물보다 현금을 주는 편이 낫다. 그러나 선물 대신 돈을 주면 선물의 의미가 퇴색된다. 돈으로 친구를 살 수 없는 것과 비슷하다. 우정을 유지하는 사회적 관행을 상품화하면 공감, 관용, 배려 같은 규범의 자리에 시장 가치가 들어선다.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주려고 고민하고 있는 남성은 여자친구가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좋아하는지 궁금해한다는 내밀한 정보를 갖고 있다. 그러한 여자친구를 위해 좋은 선물을 고르는 행위는 남성이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는 신호다. 선물을 물색하는 데는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므로 적절한 선물을 고르는 일은 남성이 여자친구를 사랑한다는 내밀한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인 것이다.
물론 모든 선물이 주는 사람의 마음을 이런 방식으로 표현할 수는 없다. 먼 친척의 결혼식이나 회사 동료의 자녀가 치른 성인식에 참석한다면 결혼 선물 리스트에 있는 물건을 사주거나 현금을 주는 편이 낫다. 하지만 친구나 연인이나 배우자에게 신경 써서 고른 선물 대신 돈을 주는 행위는 사려 깊지 못하고 무관심함을 보여준다. 이는 마치 신경 써서 실천해야 하는 책임을 돈을 내고 벗어버리는 것과 같다. 또한 상품권이든 현금이든 전통적인 선물 교환이 표현하는 사려 깊음과 관심을 담지는 못한다. 인간 활동 한 영역에서 이타주의 정신이 쇠퇴하면 다른 영역에 속한 태도, 동기, 관계에도 비슷한 변화가 찾아올 가능성이 있다. 이타주의, 관용, 결속, 시민정신은 사용할수록 고갈되는 상품이 아니다. 오히려 운동하면 발달하고 더욱 강해지는 근육에 가깝다. 시장지향 사회의 결함 중 하나는 이러한 미덕이 쇠약해지게 방치하는 것이다. 우리의 공공의 삶을 회복하려면 좀 더 부지런히 미덕을 행사해야 한다.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는 사회에서 살고 싶은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돈으로도 살 수 없는 도덕적, 시민적 재화는 존재하는가?